안녕 아이들. 자, 선생님이 지금 영상을 녹화하는 시간은 9월 11일 오후 8시, 지금 현재 시각 9분이에요. 지금 금요일 저녁인데 다음 주도 1학년 학생들이 온라인이 결정됐기 때문에 일단 영상 녹화를 하고, 그 다음 주인 언제죠? 9월 21일? 9월 21일부터는 등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기간에는 잠깐 등교를 하겠지만, 어쨌든 다음 주도 원격 수업이 우선적으로는 결정됐다는 점 안내를 드리고요. 아마 담임쌤 통해서 연락을 받으셨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은, 우리가 10월 21일? 10월 네 번째 주인가요? 10월 19일부터 19, 20, 21, 22, 뭐 이 주간에, 네 번째 주간에 시험을 볼 텐데, 시험 안내부터 좀 할게요. 우리가 지난 1학기 2차 고사를 주제 10까지 했으니까, 시작은 주제 11부터 시작해서 주제 20까지. 그러면 고려 말 원간섭기 고려 통치의 변화부터 주제 11부터 주제 20까지고, 교과서 페이지로는 46페이지부터 대주제가 마무리되니까 87페이지까지 되겠네요. 그래서 원간섭기부터 조선 전부다까지. 시험 범위가 좀 넓기 때문에 아직 몇 문제를 출제할지 김수진 쌤과 협의하지 않았지만,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간략간략하게 한 주제당 한 문제 정도 나오게끔 골고루 분배할 거니까요. 그런 점 유의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의 준비를 좀, 시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배울 내용은 교과서 73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있는 주제 18, 양난 이후 정치 운영의 변화로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양난, 바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중심으로 한 이후의 세계관이 변화했죠. 그래서 화이론적 세계관이 동요하고 호랑 논쟁도 실시됐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북벌론, 북학론, 그 와중에 나타난 실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워봤는데, 오늘은 정치적인 면에서 외란과 호란 이후에 어떠한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항상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는 쌤이 수업 한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수업 영상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한 문제 한 문제 나아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든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먼저 상단에 보면 이런 교실 열기가 나와 있어요. 이분은 누구냐면 정약용, 가산 정약용 선생님이신데, 온 천하를 잘 다스리려면 삼사를 비롯한 언론기구를 없애야 한다라고 경세 유표에 나와 있는 글입니다. 삼사하면 뭐였어요? 바로 기억해야죠. 홍문관도 있었죠. 그 앞에 사헌부도 있었고 사간원도 있었죠. 그래서 사헌부, 사간원,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을 가리켜 우리는 삼사라고 불렀고, 언론의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했었어요. 언론. 그래서 대간의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고, 청렴한 역할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약용이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용을 보면 언론을 담당하는 3사는 조선 공론 정치의 핵심 기구였다. 함께 논의해서 정치를 했던 핵심 기구인데, 그런데 조선 후기 학자인 정약용은 3사를 비롯한 언론 기구를 없애야만 천하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조선의 공론 정치는 조선 후기에 와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이 3사를 비롯한 언론 기구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양난 이후에 정치 운영의 변화 과정에서 3사를 비롯한 언론 기구가 공론을 대변하지 못하고 자기 분당의 세력 유지에만 앞장섰기 때문에, 사실상 과거에 갖고 있었던, 조선 전기에 갖고 있었던 청렴하고 깨끗하고 부정, 부패, 비리를 방지한다, 권력을 견제한다 라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본인이 소속된 3사의 관리들이 자기 소속의 붕당의 이익만을 대변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를 비판하고 있는 정약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러한 변화를 하나하나씩 볼 텐데 붕당 정치의 변질, 탕평 정치와 세도 정치라고 하는 정치의 변화와 수치 체제의 개편, 삼정의 문란이라고 하는 경제적 변화를 중심으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정치 구조의 변화에서 조선 후기에 가장 대표적인 기구 하나가 있어요. 꼭 봐야 되는 기구 중에 하나인 비변사라는 기구입니다. 비변사. 조선 전기 안 나왔었죠? 조선 전기 보면 가장 중요한 관직이 뭐였냐면 의정부와 육조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의정부, 육조 중심의 정치 체제라고 불렀는데 지금 변화가 생겨나는 모습을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중종 때가 되면 중종 바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중종 나오면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그렇죠. 조광조가 기억나야 돼요. 중종 반정으로 왕이 올랐고 그 이후에 개혁 정치를 펼치기 위해서 조광조를 등용했지만 결국 내치게 됐죠. 그 사건 김효 사화라는 사건이었는데 그때 있었던 삼포회란이라는 것이 있어요. 삼포, 부산포, 제포, 연포라고 하는 일본인들을 위해서 열어놨던 기억나죠? 지지난 시간에 나왔으니까 이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고 비슷한 사건이 명종 때도 있었죠. 을묘, 외변이라는 사건이죠. 둘 다 임진왜란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변사와 무슨 상관이냐? 바로 삼포외란 때 비변사가 외란을 막기 위해서 잠시 임시기구로 설치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변사의 뜻은 방비하는 거예요. 어디를? 변경을 방비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적인 문제가 벌어졌을 때만 임시적으로 설치하려고 만든 기구인데 을묘외변을 겪으면서 야 이거 계속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저기 계속 쳐들어오잖아 라고 해서 상설기구 항상 설치되어 있는 기구가 됐다가 임진전쟁 다시 말해 임진왜란이 되겠죠. 임진전쟁 때 선조 때 기능이 크게 확대됩니다. 임진왜란이 7년이나 계속되면서 국가의 중요한 문제를 이 비변사에 모여있는 관리들이 모두 다 결정한 거예요. 과거에 의정부나 육조나 더 나아가서는 왕이 결정했던 일마저도 비변사가 몽땅하기 때문에 비변사는 조선 후기 가장 중요한 기구, 정치적 기능이 가장 강력한 기구라고 말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의정부와 육조 중심의 행정체제는 유명무실, 이름은 유 있고 실제로 하는 일은 무 없다는 뜻이에요. 이름만 있고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와 함께 왕권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선 후기 정치 구조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만 나와 있는데 사실 여기다 한 가지 덧붙일 내용이 있어요. 반면에 이제 군사 개혁이 일어나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처음 설치됐던 훈련도감이라는 기구. 매우 특이한데 뭐가 특이하냐면 기존에 있었던 조선 중앙군은 농민군이었어요. 농민들이 농사짓다가 전쟁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만 잠시 모여서 군사훈련 받고 전쟁터에 나가는 임시군이었는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군사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처음 설치됐던 기구가 훈련도감입니다. 항상 방비되어 있는 군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으로 구성된 훈련도감 이후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어영청, 총영청, 금이영, 수어청이라는 군대가 만들어지면서 5군영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과거에는 훈련도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우리 교과서에 빠져있길래 일단 한번 넣어봤고요. 이들로 이루어진 중앙군과 속 5군으로 이루어진 지방군인데 일단 중요하게 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화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우리 교과서에서 한참 동안 배워야 될 내용 한 3시간, 4시간 동안 배워야 될 내용을 딱 주제 하나에 압축해놨기 때문에 좀 빠르게 봐야 돼서 후딱후딱 지나가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변화는 양난 이후에 이제 붕당 정치가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붕당의 기능이 변절된다 라고 해서 예손과 황국을 거치면서 일당 전제와 주세가 강화되었다. 그래서 붕당의 공론 대변 기능은 약화되었다. 원래 붕당은 서로 간에 논의해가지고 좋은 정치를 펼치자라고 해서 군자라고 불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를 이끌어 나가고 국왕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한 당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바로 예송과 환국을 거치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예송의 경우에는 효종과 효종비가 죽었을 때 효종의 모친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을지를 두고 벌어진 예법 논쟁이래요. 그것이 뭐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배워봤겠지만 우리 교과서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서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경국대전에는 장자이든 차자이든 상관없이 아들이 죽으면 부모가 1년간 상복을 입도록 되어 있어. 대비께서는 1년간 상복을 입으셔야 돼 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남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의례에 따르면 부모는 장자의 죽음에 3년간 상복을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종은 둘째이지만 적통을 이어 장자라 삼았으니 3년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성 논쟁이고, 한국은 숙종 때 세 차례 걸쳐서 일어난 격한 정치적 변동을 말하는데, 조금 있다가 이 모든 걸 다시 정리해서 말할 거예요. 일단 예송 논쟁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면, 예송 논쟁이 두 차례 걸쳐서 벌어지거든요. 기존에는 서인들이 강하다가 그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1659년 기해년에 효종이 죽고 그의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르자, 효종의 엄마인데 계모예요, 계모. 자의조대비는 어떻게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왜 이런 문제가 나냐면, 조선은 성리학의 예법이 중요하다고 했고, 그래서 장자, 적장자 중심의 예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자의 경우에는 상복을 어머니가 3년 동안 입어야 되고, 장자 이하, 차남 이하에 대해서는 1년 이하, 1년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년이 1년입니다. 이때 서인의 송시열은 뭐라고 하냐면, 효종은 차남이잖아. 효종은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인조의 아들이었는데, 첫 번째 아들은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살짝 얘기 나왔었어요. 소현세자라고. 근데 소현세자가 죽고 효종이 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에 따라서 천하 동례, 천하에는 모든 예법은 같다라는 원칙에 따라서 1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얘기한 거고, 반면에 남인의 허목은 효종은 국왕이다, 왕인데 비록 둘째라 해도 우리 일반 양반 사대부와 똑같은 예법으로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 라고 둘이 싸우다가 결국 서인이 이기게 돼요. 서인 1년 선채택. 근데 문제가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1674년에 벌어졌던 2차 갑인예송이에요. 이때는 효종비, 아까 효종이 죽었는데 이번엔 그의 부인이 죽었어요. 근데 아직도 그의 어머니인 자의 조대비가 살아있는데, 상복을 몇 년을 입을 것까지 건가를 두고 또 다툼을 벌이는 거예요. 당시 남인의 허목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때도 또 장자와 차남이 갈리게 되는데, 장자의 부인, 큰 며느리의 경우에는 엄마가 상복을 1년 동안 입어야 되고, 차남 이하의 며느리의 경우에는 9개월만 입으면 된다. 이 9개월을 대공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막 다툼을 벌입니다. 남인의 허목은 경국도전을 따지면 큰 며느리 김정다 1년 동안 상복 입어자 라고 주장했고, 반면에 서인의 송시열은 인선왕후는 둘째 며느리다, 주제가라에 따르면 9개월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된다라고 둘이 다툼을 벌이는데, 남인이 결국 이기게 돼요. 그동안 우리 전에 봤던 붕당 정치를 보면 서인이 집권, 주도를 하고 남인이 이것을 돕는 형상이었는데,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지다가 요 예속 논쟁으로 둘의 대립이, 남인과 서인의 대립이 격화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두 차례 걸친 예속 논쟁이고, 끝내는 남인이 승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서인이 주도하고 남인이 돕는 형태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은 상복으로만 보이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떤 옷을 입을 것인가처럼만 보이지만, 사실은 앞서 말했지만 효종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큰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 논하고 있는 건데, 왕이 큰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를 논하는 자체가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었고, 결국 서인과 남인은 서로 공격을 하면서, 이때 공격은 죽일 수도 있는 공격을 하면서 다툼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것을 격화시켰던 것이 그의 아들 숙종 때입니다.
숙종은 뭘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여기 여러 차례 드라마로 나왔던 희빈장 씨, 장희빈의 남편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희빈에게는 부인이 되게 많네요. 정빈은 인경왕후라는 사람이었고, 인경하고 일찍 죽자 다시 새로운 왕비를 뽑았어요. 그게 인현왕후 민씨였고,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후궁을 새롭게 들었는데 희빈장씨 장희빈을 후궁으로 들었고, 또 후궁이 있어요. 숙빈 최씨. 나중에 예전에 드라마 동이라는 드라마의 주인공 나왔는데 후궁으로 들었고, 또 후궁으로 귀인 김씨라고 해서 엄청나게 후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숙종이 여자를 막 좋아하는 것보다는 이 두 여인 사이에 끼어있던 붕당을 조종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두 여인이 선택을 받다가 버림을 받다가를 반복하게 되는 거고, 그 결과 불행한 아들이 태어나니 경종입니다. 그리고 숙빈 최씨 아들 영조예요. 그래서 숙종은 이 환국 뜻이 뭐냐면 전환할 환자거든요. 그러니까 뒤집는 거예요. 뭘 뒤집냐면 국면을. 서인의 세상이었던 것을 남인의 세상으로, 다시 남인의 세상이었던 것을, 남인이 집권하고 있던 정계를 갑자기 서인으로 바꾸는 것을 바로 환국이라고 하는데, 숙종 때는 무려 세 차례 거의 거친 환국이 일어남에 따라서 몹시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이어집니다. 물론 왕권은 강화가 됩니다. 그 불안한 감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이 경종이 죽고 나서 영조가 왕이 된 다음부터 볼 수 있어요. 이인자의 난이라는 반란도 벌어지게 되고, 영조는 이렇게 붕당 정치 때문에 싸우는 것을 극복하고자 탕평 정치를 주도하게 됩니다. 자, 탕평 정치는 붕당 간의 세력 균형과 왕권의 강화를 추구했던 정치인데, 영조와 그의 손자, 아들은 어디 있어? 아들은 아주 유명한 사도세자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쌀을 담는 뒤주에 갇혀 죽었던 사람이고, 이 아들이 정조예요. 영조와 정조 모두 다 탕평 정치, 탕평은 탕탕평평 하다고 해서 붕당 간에 누군가의 편을 들기보다는 세력 균형을 맞춰서 결과적으로는 붕당 정치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정치를 말하고, 영조 정조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조와 정조는 굉장히 또 조선 후기에 가장 훌륭한 임금이라고 불려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기를 조선 후기의 르네상스라고 불러요. 굉장히 발전한 시기라고 부르고 업적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서 많이 나와요.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내지는 그들의 민생 안정 정책 내지는 그들의 업적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영조의 경우에는 탕평파, 기존의 붕당은 서인, 남인, 다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막 갈라져가서 싸우는데, 이제 그런 과거의 붕당들을 모두 무시한 채 왕을 따르는 탕평파를 새로 육성했고, 또한 붕당 정치가 크게 격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방에 있는 사대부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서원 때문이다. 그래서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이 당시 서원이 몇천 개씩 있었는데 많이 없애라고 했다고 해요. 그리고 모든 붕당이 호시탐탐 탐냈던 관직, 처음 붕당 정치가 붕당이 나뉘게 됐던 계기, 바로 이조전랑이라는 관직의 권한을 축소했고, 전국 각지에 탕탕평평하게 정치를 하라라고 하는 탕평비도 건립하고 탕평채라는 음식도 생기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뒤에 나오겠지만 균역법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해가지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세금을 낮춰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신문고를 부활하고 가혹한 형벌을 금지하고, 또한 훌륭한 이제 그동안에 있던 법전이 낡았다라고 판단하고 과거의 법전 사례를 모아가지고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듭니다. 조선은 4개의 법전이 있거든요. 하나는 우리 처음 조선 전기에 나왔던 성종 때 완성했다는 경국대전이 있고, 그 이후로 속대전, 그 뒤에 대전, 통편, 그리고 흥선대원 때 대전 회통이라고 해서 4가지 법전이 있는데 이렇게 깊이까지는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반면 정조의 경우에는 탕평 정책을 실시하는데 할아버지의 탕평 정치가 실패했다고 봐요. 아버지의 죽음도 역시 탕평 정치의 실패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붕당들, 노론, 소론, 지금 노론이 집권하고 있는데 노론들만 좋은 관직을 앉는 게 아니라
지금 배제되어 있는 소론이나 지금 거의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는 남인과 같은 사람도 등용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덕분에 관직에 올라올 수 있는, 그래서 중요한 관직에 올라올 수 있었던 사람이 정약용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왕을 돕는 정책기구로서 세종대왕에게 집현전이 있다면 정조에게는 규장각이 있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젊은 신하 중에 다시 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될 좀 앞으로의 비전이 보이는 신하를 재교육시키는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친위 부대를 설치하는데 장용영이라는 부대도 설치하고 또 정조하면 많이 나오는 거 수원에 가보면 화성이거든요. 그 화성을 건설했던 신도시를 건설했던 정조고 또 하나는 신해년에 통공정책을 시행했다고 하는데 그 통공정책이 뭐냐면 시전상인들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니고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전상인들이 특권을 가지고 서울시내에서 장사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에게 열어주는 정책이 통공정책이에요. 어렵죠? 나중에 만나게 되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다수의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정조는 꼭 우리가 좀 기억해 볼 만한 인물입니다. 특히 영조도 너무 훌륭한 임금이고 또 오래도 사셨어요. 조선에서 가장 오랫동안 재위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영조거든요. 그런데 영조만큼 오래 재위하진 못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세종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바로 정조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훌륭한 인물이에요. 목숨의 위태로움을 느끼는 위기 속에서도 왕으로서 훌륭한 역할을 아주 많이 담당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조는 안타깝게도 나이 50이 되기 전에 죽어요. 여러 가지 이 이후에 새로운 조선을 만들기 위한 개혁을 쭉 설계를 해놓고 이제 실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만 등창 이렇게 막 피부에 그런 종기가 나고 하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죽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더욱 안타깝냐면 정조가 죽었을 때 그의 아들이 너무 어렸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은 순조였는데 순조가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하면서부터 순조를 대신해서 순조를 돕기 위한 신하가 누구였냐면 어린 순조가 11살 때 왕이 됐거든요. 정조가 죽었을 때 순조의 나이가 11살이었는데 이 순조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를 대신해서 누가 정치를 이끌어 나가면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데 왜 이끌어 나가냐면 순조가 11살이지만 결혼을 했어요. 그의 부인의 아버지 장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가문은 안동김 씨예요. 그래서 안동김 씨가 주도를 하게 되니 세도 가문이라고 하고 세도 가문이 정치를 이끌어서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세도 정치 뜻은 소수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식인데 조선 후기가 좀 운이 없게도 계속적으로 힘이 없거나 나이 어린 왕들이 등장해요. 정조 이후에 순조, 헌종, 철종으로 이어지면서 11살, 8살 그리고 헌종은 아들도 낳지 못하고 그러니까 순조에서 헌종이 뭐야 8살에 죽어? 그게 아니라 중간에 훌륭한 세자가 있었거든요. 효명세자라고 하는 정말 순조 본인은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해서 세도 가문에 의해서 큰 뜻을 펼치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들을 큰 뜻을 펼칠 것을 만들어 놨는데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어요. 그래서 순조가 죽었을 때 그의 손자였던 효명세자의 아들이었던 헌종이 왕이 오는데 8살이에요. 뭘 하겠습니까? 이때는 풍양조씨가 그런데 헌종은 아들도 낳지 못하고 죽어요. 왕위가 끊어지자 안동김씨나 풍양조씨와 같은 힘이 강했던 가문들이 왕족 중 이씨성을 가지고 있는 왕족 중에서 힘이 없는 왕족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강화도에서 농사 짓고 있었던 철종입니다. 철종은 농사 짓고 있다가 어느 날 왕실이 끊기니까 대가 끊기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강화가 와서 철종을 데려가서 왕으로 만든 거예요. 농사 막 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대로 정치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여건이었겠죠. 그래서 또다시 안동김씨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동김씨, 풍양조씨 소수의 외척 가문이 정권을 독점하는 그런 시기를 세도 정치기라고 부르고 특징은 왕권은 약하고 공론 정치는 붕괴돼요. 왜냐하면 특정한 가문들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게만 잘 보이면 본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과 아무런 관련 없이 높은 관직에도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치기관이 문란해지고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가 벌어지면서 사회가 가장 어렵고 복잡했을 때가 바로 이 시기예요. 이거 잠깐만, 아직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이 시기는 조선에서 가장 혼탁한 시기라고 세조 정치를 보기 때문에 주로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사극이나 영화를 보면 꼭 악당에 있는 쪽이 바로 안동김씨고예요. 쌤이 작년 올해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킹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좀비 나오는 영화였는데 거기에 악당으로 나오는 사람이 장동김씨인가? 뭐 이런 표현, 장동김씨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냥 보자마자 아, 드라마 작가가 안동김씨를 모티브로 해서 악당을 만들어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조선 후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사회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될 수 있는 쪽이기 때문에 자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조선 후기에 정치를 봤는데 너무 복잡해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판을 잠깐 만들어 놨거든요. 쌤이 조선 처음 들어가면서 왕들을 좀 순서대로 외우면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순서대로 외우면 처음에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면중, 임명선 선조 때 뭐가 일어나냐면 임진왜란이 일어났고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엔 누구예요? 예성윤중, 임명선, 광, 인, 효, 현, 숙, 경, 영 이고 다음 정, 순, 헌, 철, 고, 순이에요. 지금 봤던 게 여기까지 봤습니다. 보면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맞죠? 그리고 이 세 사람 세도 가문, 세도 정치 시기 순조, 헌종, 철종이 되겠죠. 그리고 근현대 세대 볼 때 나왔죠. 고종과 순종이 됩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로 들어가죠. 그러면 좀 정리해보면 있었던 일들 좀 찾아보면 광해군 때 있었던 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중리배교 했었죠. 인조 때 있었던 일은 인조 때 있었던 일 병자호란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였죠. 효종은 인조의 아들인데 아까 잠깐 나왔어요. 문제 뭐냐면 인조에게는 첫째 아들이 원래 있었다는 거예요. 소현세자. 소현세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아들도 있었어요. 소현세자가 원래 죽으면 조선의 성리학적 예법에 따르면 적장자 중심이라 아들이 죽으면 둘째 애들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 아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손자에게. 그런데 여기를 무시한 채 효종, 당시 복림대군을 세자로 삼아서 효종이 된 거죠. 이것 때문에 바로 효종이 죽고 나서 현종 때 뭐가 일어나냐면 예속 논쟁이 두 차례 거쳐서 벌어진 거예요. 원래 붕당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고 있다가 동인이 다시 선조 때 북인과 남인으로 있었는데 광해군 때는 북인들이 집권하다가 인조 반정으로 북인 무너지고 서인들이 쭉 집권하게 되죠. 그리고 남인들이 이것을 돕는 형태였는데 이렇게 좀 안정적으로 가던 것이 현종 때 예속 논쟁으로 둘이 빠방 붙습니다. 갑인이송, 기해예송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남인이 보다 더 권력을 잡게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숙종은 여기에 대해서 환국 정치라는 걸 했죠. 그래서 한국 정치는 뭐 예속 논쟁은 그래도 어느 한쪽이 막 몰살당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현종 때 예속 논쟁을 통해서 갑인예성, 기해예성을 통해서 남인이 집권하고 서인이 이것을 돕는 형국이 됐는데 한국 때부터는 이제 아예 하나의 당에 가면 넘어가는 거예요. 권력이 여기로 쏠렸다가 여기로 쏠렸다가 여기로 쏠려요. 그래서 아까 무슨 얘기가 나냐면 일당 전제화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직
하나에게 권력이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싸움 속에서 서인이 두 개의 바로 두 개의 풍당으로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소론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쪽은 노론이에요. 그럼 풍당은 동인과 서인에서 시작돼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졌었는데 다시 서인도 소론과 노론으로 남겨져요. 물론 뭐 이 중간에 보면 남인도 청남, 탕남 있고 뭐 막 벽파, 시파 막 나뉘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할 필요 없고 일단 이 정도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라서 같이 보면 좋아요. 문제는 힘이 없던 소론과 그리고 이제 거의 무너진 남인이 누구를 지지하고 있었냐면 경종을 지지하고 있었는데 노론은 앞서 보면 알겠지만 경종 누구 아들이냐면 장희빈 아들이었거든요. 장희빈은 누가 지지하고 있었냐면 남인들이 지지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남인들이 지지하는 경종이 왕이 되면 본인들이 피곤하다 라고 해서 숙빈 최씨, 원래 무술이 출신인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람이야. 드라마 주인공이 된 사람이에요. 숙빈 최씨의 아들이었던 영조를 지지하고 지원하게 되고 영조를 왕으로 앉힙니다. 그때부터는 노론이 집권하는 세상이에요. 물론 영조와 정조 때 노론만의 세상을 깨트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 바로 탕평 정치를 쓰게 되는 거죠. 각각의 업적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론이 힘이 너무 강해요. 이제는 그런데 노론들이 힘이 강하다 못해서 이 노론 중에서도 특정한 가문만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거 세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영조, 정조, 세도 정치, 순조, 헌종, 철종, 탕평 정치, 세도 정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었고 각각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들 현종 때 두 차례 거친 예성 논쟁, 숙종 때 두 차례 거친 예성 논쟁, 세 차례 거친 환국 정치 이런 거 있었다는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광해군 중립에 있었던 거 기억하시고 병자 호란이 있었죠, 정묘 호란이 있었죠, 친명 배금 정책 썼던 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 잘 모르겠다면 선생님 다시 만날 때 오프라인에서 한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적 문제를 좀 할게요. 여기 정치적 문제를 하는데 30분이 걸렸네요. 경제적 문제는 좀 빨리 했으면 좋겠네요. 자, 조선의 수치 제도, 바로 세금을 걷는 제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조세, 공납, 역이라고 불러요. 조세는 땅에서 걷기 때문에 토지세, 전세라고 부르고 전세라고도 부르고 공납은 공납, 물건 받고 역은 노동력을 부과하는 거예요. 각각 보면 조세는 기준이 토지예요. 토지를 기준으로 토지의 주인에게 풍요에 따라 차등 징수를 한대요. 그래서 조선 전기에 세종 때는 공법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똑같이 걷는 게 아니라 연등 구등법에 따라서 9단계로 최소 1결이라는 토지당 4두에서 20두로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결 계속 나옵니다. 결은 조선시대 토지 넓이를 쟀던 범위인데 지금 따지면 한 12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토지고 이만큼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으로 4두에서 20두를 낸다는데 한두가 지금 한 마리에 해당하고 대략 한 12kg 한 마리 정도 해당해요. 뭐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1결당 뭐 4조 20도 왔다 갔다 하더라 있었고 공납은 호세예요. 호가 집호자거든요. 그러면 각 가정마다 부담하는 세금이에요. 그럼 토지는 재산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과 관련 있죠. 호세는 재산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재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왕실과 간청에서 필요한 토산물을 징수한대요. 얘는 토지에서 나오는 쌀을 징수하고 곡식을 징수하고 공납은 재산의 여부와 관계없이 각 집집마다 그 지역의 토산물, 특산물들을 징수하고 역은 인두세, 사람 머리에 머리 인자에 사람 인자에 머리 숫자예요. 그래서 몇 명이야? 라고 하면 몇 명 숫자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라 16세에서 60세 미만의 양인, 남성의 노동력을 수취하는 것이 역이라는 세금으로서 노동력을 직접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하나는 군 복무를 하는 군역, 또 하나는 노동을 공사장에 들어가서 관청에 건물을 세운다거나 하는 요역으로 나갈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벌어져요. 조선 전기부터 이 세 가지 세금제도 조세, 공납, 역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를 각각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법이 만들어집니다. 그 법이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정법의 경우에는 앞서 봤지만 세종 이후로 1결이라는 토지당 4주에서 20도 왔다 갔다 했는데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간에 관리들이 농간을 부려서 농사 잘 될 때는 20도 받고 농사 안 될 때는 4도만 받으라고 했는데 막 다 안 돼도 됐다고 하고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래서 인조 때 이 영정법을 쓰면서 영정법은 영원히 정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제는 1결당 4도로 조세를 고정을 하는 것이 영정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거 대동법이에요. 공납이 있었잖아요. 공납을 원래 공납의 기준은 가오를 기준으로 했는데 토지 결수에 따라서 토지가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쌀 1결당 12도를 걷거나 쌀이 잘 없는 지역은 면포로 걷거나 또는 화폐 등으로 납부한대요. 뭐 쉽게 한자로 쓰면 쌀은 미, 포는 포, 화폐, 동전은 전, 미포전으로 납부하는 거예요. 토지 양에 따라서 미포전으로 납부하게 바뀐 것이 대동법입니다. 이게 중요하고 지금 보면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대동법을 실시하기 전에는 각 가구에서 토산물을 정부에 세금으로 낸 거예요. 그런데 대동법 실시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토지에 부과한대요.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재산과 관련이 없었는데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됐고 사람들이 저 세금을 부과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네. 이 세 가지 세금 제도에 전부 다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주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꾸만 소작농에게 땅이 없이 농사를 빌려서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에게 대신 전가를 하기 때문에 소작료를 조세를 전가하기 때문에 넘기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고 공납의 경우에는 원래 그 지역의 토산물을 납부하는데 이상하게 없는 토산물을 정부에서 배정하는 경우도 있고 중간 관리가 나쁜 사람이면 이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확인한 다음에 정부로 보내는데 중간에 착취를 할 마음을 먹고 농민이 예를 들면 물고기다. 물고기를 잡아오면 싫다는 거예요. 야, 물고기 질이 안 좋아. 다른 걸로 가져와. 몇 번을 가져와도 싫다고. 세금 안 내면 농민 난리 나잖아요. 중간 관리가 계속 안 받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받냐라고 하면 요 관리가 자기와 결탁한 상인을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물고기 파는 아무개가 있는데 얘 물고기가 그렇게 좋더라 라고 해서 이 사람한테 사서 물고기를 바치려고 했더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가 보통 뭐 쌀로 친다 아니 돈으로 할까요? 돈으로 하면 5,000원짜리였는데 여기서 5만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둘이 뭔가 결탁을 한 거죠. 이러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납의 폐단이라고 합니다. 대신 납부하는 걸 방납이라고 하는데 방납이 일어나면서 폐단이 발생해요. 아마도 둘 사이에 협약을 맺고 5,000원짜리 물고기를 5만원으로 뻥튀기 하는 대신에 당신이 3만원 가지쇼 나는 2만원 가질게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뒤에 나오는 대동법이 나온 것이고 여기의 경우에는 이제 요역은 거의 없어지고 여기 군역이 됩니다. 군역만 남는데 군대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잖아요. 조선이 워낙 오랫동안 전쟁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군대 가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요. 이걸 대립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아예 관청에서는 와가지고 군사 훈련을 시키거나 하지 않고 대신 포를 납부하게 해요. 포를 납부하는 대신에 군역을 면제해준다라는 뜻이에요. 대립 방군수포가 유행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세금제도, 조세공납력이 조선 전기를 지나가면서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발생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영정법이 처음 시시됐고 두 번째 대동법이 시시된 거예요. 아까 방납의 폐단이 있다고 하니까 토산물 구하기 어려우니까 구하기 쉬운 걸로 대신 납부하게 했기 때문에 쌀, 돈, 면포가 된 것이고 정부가 필요해가지고 토산물을 받았잖아요. 근데 뭐 물고기가 먹고 싶어서 왕이 물고기가 먹고 싶어가지고 좀 토산물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쌀 받는 거야. 그러면 왕은 이제부터는 이게 물고기다라고 생각하고 쌀밥 먹고 반찬으로 또 쌀을 먹는 거야. 말이 안 되죠. 뭐 하기 위한 목적이냐면 이제는 그러면 필요한 물건은 요 쌀, 돈에 해당하는 쌀, 미포전을 바탕으로 해서 사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냐?
공인이라고 불리는 어용상인이 있어요. 어용이라는 뜻은 어자가 어가 어자, 거느릴 어자, 그래서 왕을 뜻하고 용은 사용할 용자거든요. 그래서 어용이라는 말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뭐 정부와 관련된 일, 국가와 관련된 일을 하는 상인들이 생긴 거예요. 이들에게 물품 대금을 주고 물품을 받는 건데 이 사람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인이나 수공업자로부터 물품을 받고 물품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공인이라고 하는 대규모 거래를 하는 상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상품화폐 경제, 자본주의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 대동법의 또 하나 특징이에요. 대동법 영향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재산이 없는 사람이 내던 세금이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 내는 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고 부수적인 효과로서 공인이라고 하는 대규모 거래를 하는 상인들이 등장함으로써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된다라는 특징도 나타납니다. 세 번째 뭐였죠? 균역법이었어요. 누가 실시했다고요? 영조가 실시했다고요. 인조, 광해, 인조, 광해군 때 처음 실시했고 영조 때 처음 실시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는 사람들이 군대 가는 대신에 돈을 받아요. 정부가. 군포를 얼마나 받았냐면 1년에 2필 정도를 받았대요.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거 지금은 그냥 툭 사지만 이렇게 우리 옷감을 툭 사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가정 내에서 그 길쌈이라고 하죠. 옷감을 만드는 거예요. 방직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부담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한 필로 줄여줘요. 이게 바로 균역법입니다. 군역 부담을 절반으로 감축한다고. 역시 또 백성을 생각하는 영존의 좋은 임금이라고 했죠. 아까 훌륭하신 분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그쳤으면 본래는 별로 없는데 여기다가 문제가 있어요. 군포 2필씩 받다가 한 필로 받으면 세금의 양이 줄어든 거잖아요. 근데 정부는 세금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양을 대신 다른 데서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결작이랄지 소금세랄지 선박세랄지 선무군관포라는 이름의 군관세예요. 이 중에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결작이에요. 결작은 세금이 부족하니까 다시 세금을 좀 보충했다. 어디서 보충하냐면 땅에서 보충합니다. 그래서 토지 1결당 2두씩을 받아요. 2두, 12두, 4두.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세금들이 원래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각각 토지를 기준으로, 각각 집을 기준으로, 가호를 기준으로, 가호, 집마다라는 뜻이고, 균역법, 성인, 남성, 양인이라고 불렀죠. 양인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는 건데 이 중에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토지밖에 없었어요. 한데 대동법, 균역법이 전부 다 토지로 가고 있는 거죠. 재산을 중심으로 세금이 모여지고 있구나. 조선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도 정리해 보려고 마련했습니다. 정리판을. 자, 그래서 세금은 세 가지. 조세가 있고요. 전세라고 불린다고 했고 공납이 있고요. 군역이 있다고 칩시다. 요거 놓고 군역. 자, 기준은 뭐냐면 조세의 기준은 토지였어요. 재산이죠. 공납의 기준은 각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재산과 관련이 없더라. 군역의 세금 기준은 양인이에요. 16세에서 60세의 남성이 내는 세금입니다. 뭘 납부하냐면 곡식을 납부해요. 4두에서 20두를 왔다 갔다 하는 곡식. 이거는 토산물, 특산물을 납부해요. 얘는 노동력을 직접 부과합니다. 자, 근데 셋 다 조선 전기를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조세에는 지세를, 이 세금을 지주가 내야 되는데 소장농한테 전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공납의 문제는 방납의 폐단 발생했다고 했죠. 방납. 제일 큰 문제였나 봐요. 그래서 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중요하고 세 번째 군역은 야 군대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보내 대립 있고 또는 군포를 납부하는 대신에 군대를 안 가는 반군 수포가 있다고 했어요. 자, 이게 전부 다 문제가 있다고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후기에 각각 새로운 세금 제도가 만들어지니 가장 위에 있는 거 영원히 정한다라고 해서 인조 때 만들어진 영정법이라고 했어요. 영정법 이제는 전세가 왔다 갔다 하니까 헷갈리고 어렵고 소장농에게 전가되고 관리들이 착복하고 그러면 1결당 4두로 고정하자. 전세를 고정하기 때문에 영정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제일 중요한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영정법 크게 바뀐 건 없어요. 토지를 기준으로 사두를 납부하니까. 대동법 중요한 것은 기준이 토지가 됐어요. 토지 1결당 12두를 납부한대요. 가오회였는데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낸다고? 그럼 어떤 세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얘도 토지를 기준으로 하고 얘도 토지를 기준으로 하니까 대동법의 실시로 인해서 사실상 대동법 그 공납이 전세가 된 거예요. 공납의 전세화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뭘 납부하냐면 이제는 특산물, 토산물이 아니라 미, 포, 전. 이 중에 쌀이 핵심이에요. 쌀이나 면포나 동전으로 납부하게 하더라 라는 것이 핵심이었고, 부수적인 효과로는 이 이후에 정부에 필요한 물건을 대는 공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조선의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더라. 조선이 자본주의 사회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 라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군역은 대립 반군수포해서 이제는 아예 면포를 납부하고 군대 안 가는 것이 기본이 되는데, 그것을 균역법을 영조 때 시행하면서 군포 수필 마련하기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군포를 양인당 한 명당 한 필로 줄여라. 1년에 한 필만 납부해. 이게 핵심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었냐면 부족한 분이 생기자, 세금 부족분이 생기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작이라는 것을 마련했는데, 결작도 기준이 토지예요. 토지 1결당 2두씩을 납부하고 그 밖에도 선무, 구간포, 어장세, 선박세 납부하라고 하는데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정리가 돼서 조선 후기의 세금은, 적어도 영조 이후의 세금은 일단 땅에서 나오는 세금 있죠. 전세 있어요. 보통 전정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군대 가는 대신에 내는 세금 군역, 그걸 군정이라고 불러요. 그 세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정과 군정. 공납 어디 갔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공납 전세화 되었다고요. 영정법 그대로 갔고, 대동법으로 인해서 공납이 전정으로 갔고, 그리고 균역법 낮춰졌지만 어쨌든 군정이니까 이렇게 돼요. 세금은 두 가지예요. 하지만 변수가 생깁니다. 좀 이따 바로 나오게 돼 환곡이라는 것이 나와요. 세금은 아닌데 세금이 해가지고 요 세 가지가 다시 되는 거예요. 3을 좋아하는 것도 아닐 텐데 다시 전정, 군정, 환곡이라는 세 가지 세금 제도를 아니고 우리는 이것을 삼정이라고 불러요. 조선 후기 세도 정치기에 문제가 되는 삼정입니다. 자, 한번 그쪽 부분을 할게요. 삼정의 문란이라고 되어 있고, 자, 개념은 세도 정치기 수령과 향리의 수탈로 인한 수치체제, 세금 제도의 문란, 혼란함이 있는 거죠. 이유 봤더니 첫 번째는 전정, 지금 토지에서 받는 세금에 폐단이 생겼대요. 어떤 폐단이냐? 우리 교과서 75페이지에 있는 만화를 지금 옮겨 나왔는데, 지금 관리가 와서 토지 1결당 지금 4두씩 세금을 내게 되는데, 관리가 또 나쁜 사람이에요. 왜 나쁜 사람이냐? 세도 정치기라고 했잖아요. 세도 정치기에는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 보게 되겠지만 관직을 돈 주고 사고 팔거든요. 세도 정치기에 일어났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 관직이 매매예요. 그걸 매관 매직이라고 부르거든요. 관직을 사고 관을 사고 직을 판다. 매관 매직, 관직을 사고 파는 행위예요. 이런 거 벌어지면서 관직을 샀던 수령들이 뭐 하냐면 좋은 정치를 펼치기 위한 수령이 아니라 내가 돈 내고 수령이 됐으니까 이 돈 이상의 것을 뜯어 먹어야지. 누구한테? 백성들한테. 그래서 자기 밑에 있는 향리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막 수탈하는 겁니다. 세금 제도를 이상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밑에 있는 향리가 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마 향리 거예요. 수령은 지금 그 관아에서 뭐 이러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빨리 세금을 내시오라고 하는데 지금 백성들이 뭐가 문제냐면 황무지에 세금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토지는 곡식이 자라는 토지에만 아이고 죄송합니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황무지에 세금 매기거나 아니면 사두라고 했는데 1결당 사두인데 사두만 하지 않고 야 근데 곡식을 옮기다 보면 쥐가 갉아먹고 배가 기우뚱해서 빠져 죽고 그러니까 사두 더 내. 부가세는 사두야. 그래서 1결당 8두를 막 받기도 해요. 왜냐면 나쁜 관리니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군정이었대요. 이거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 네, 지우개.
또 하나의 문제는 군정이에요. 어떤 문제냐? 음, 자, 군정은 아까 나왔지만 군포를 한 피씩 1년에 한 피씩 되는 건데 성인 남성, 양인 남성이 됐어요. 16세에서 60세까지 남성인데 뭐 다 받으려고 했더니 뭐 부족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빼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말마고 내기나 해! 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60이 안 넘었던 사람이 없으면 세금이 없어야 되는데 세금 내라고 하고 여기 지금 보여요? 엄마 등에 엎여 있어요. 몇 살이나 됐겠어요? 많이 먹어봤자 5살, 6살 됐겠죠. 그런데 16세, 60세라며 하지만 이 갓난아이에게도 군포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가장 참 이해하기 힘든 건 환곡인데 환곡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흉년이 들거나 봄에 곡식이 부족할 때 빈민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추수기에 돌려받는 제도다. 원래 되게 좋은 제도예요. 국가가 봤을 때 봄철에는 굉장히 힘들고 가을철에 농사가 끝나고 나면 어느 정도 먹고 사니까 그래서 봄철에 곡식을 빌려줬다가 추수기, 가을철에 돌려받는 제도를 국가에서 운영했던 거예요. 관청에서. 그런데 이게 계속 그 원금만 가지고 돌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받듯이 한국도 곡식을 빌려주면 조금의 이자를 받도록 돼 있는데 요게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관청에서 억지로 곡식을 빌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농민이 지금 깜짝 놀라죠. 저는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냥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냥 곡식을 주는 거예요. 한 농민은 뭐냐면 야, 쌀이 잔뜩 있어야 되는데 쌀 안에 모래랑 겨까지 있대. 절반 정도는 모래나 겨 있걸요. 그러면 쌀은 절반도 있는데 절반도 뭐 좋은 쌀도 아닐 거야. 하지만 봄철에 이렇게 했다가 가을철에 되갚을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자까지 붙여서 갚도록 해. 그 쌀 두 가마니 내놓으라 라고 하겠죠. 어마어마한 문제겠죠. 그래서 전정, 군정, 황곡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정말 살기 힘들었던 시대가 바로 세도정치 시기예요. 이 근본 원인은 뭐 운영 과정의 폐단도 있고 소지 소유의 불균형도 있고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도 있고 그리고 양반과 상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서 비롯되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전부 다 한꺼번에 폭발했던 시기가 세도 정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안 좋았던 시기를 하면 저 세도 정치기를 꼽고 있습니다. 그 안 좋은 정치의 정점에는 삼정의 문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오프라인 수업 시간이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얘기도 막 애절양 뭐 이런 것도 하고 할 텐데 또 이렇게 공개가 되는 자리에서 선생님 또 얌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안타깝네요. 자, 흥부름에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자, 이 부분과 관련된 마지막 탐구 교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삼정의 문란, 극에 달한 백성의 고통이라고 되어 있고 조선 후기를 살아간 지식인 중에서 민중의 고통을 대변하는 문학 작품들을 남긴 이들도 있다. 다음의 작품들을 읽고 삼정의 문란을 고발하는 시를 지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를 보면 정민교가 쓴 군정탄, 군정의 탄식이라는 거고 제 지압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남편은 세상졌으나 뱃속에 아기가 있었지요. 천행으로 사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베네털 마르기도 전에 뭐 아기가 베네털 이제 솜털 마르기도 전에 이장이 관가에 알려 군에게 충원되었네요.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 장정으로 여기서 봐 장정은 16세에서 60세 남성 이제 막 태어나가지고 응애응애 울고 있는데 양인이네 장정이네 라고 해서 군적이 올렸고 문이 닳도록 찾아와 군포를 바치다라고 독촉을 한대요. 와 이게 어떡합니까? 그래서 군포 납부하기 힘들고 그러면 일단 관가에 가서 점호나 받아야 되는데 아기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이 엄마가 아기를 업고 관가에서 점으로 갔는데 갔다 왔더니 아기가 죽었대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쌤이 효과음을 잘못 넣었어요. 지금 이 슬픈 순간에 띠용이라니 이것도 슬퍼요. 정약용의 하일대주라고 하는 시인데 빌려주고 빌리는 건 양쪽 다 원해야지. 환곡을 얘기하는 것 같죠. 억지로 시행하면 불편한 것이다. 온 땅을 돌아봐도 모두 고개를 저을 뿐 빌리겠다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봄철에 좀 먹은 쌀 한 말 바꿔서 가을에 온전한 쌀 두 말을 바치고 게다가 좀 먹은 쌀값 돈으로 내라 하니 온전한 쌀 판돈을 바칠 수밖에. 이익으로 남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죠. 이익으로 남는 것은 교활한 관리만 살을 찌워 한 번 벼슬길에 천마지기 밭이 생기고 쓰라린 고초는 가난한 자에게 돌아가니
휘두르는 채찍질에 살점이 떨어진다. 우와, 진짜 미치겠네요. 세도 정치기에 농민들의 삶이,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정말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라고 말할 수 있겠죠. 효과음. 자, 어쨌든 문제를 좀 봅시다. 자료 1에서 관리들이 어린아이를 군적으로 올린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지금 시간 없으니까 그냥 바로 가볼게요. 부족한 군포로 수입을 외우라. 이거보다는 관리가 개인적으로 착복하기 위한 목적이겠죠. 2번, 참고하여 환곡이 백성들에게 강제로 분배된 이유는 부족한 세수를 외우거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환곡의 이자를 관리가 착복, 빼돌리기 위한 목적이겠죠. 자료 3번은 이미 그림은 앞서 수업하면서 봤고요. 3번 문제는 사행시 지어보는 건데요. 이거 사행시 짓는 이벤트라도 안민쌤처럼 해야 되나? 이건 좀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한번 사행시 지어보고 굉장히 잘 지면 선생님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어쨌든 마음이 좋지 않게, 이 부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좋지 않게 끝나는데, 여러분들 5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선생님 빨리 끝내야 되는데 미안해요. 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여기는 사실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더 많이 했을 거야. 이거 1시간 갖다 못해요. 2시간, 3시간 했을 거예요. 어쨌든 마음 추스리고 오늘 고생 많았고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엔 오프라인에서 만나요.